안녕하세요. 대치 포스트크래스의 조차원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온라인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을에는 설명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또 겨울이 오는데도 또 다시 온라인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지난 설명회 때는 학부모 패널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온라인 설명회가 생동감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특별히 부천 세움학원에서 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학부모 분들 몇 분 모셨습니다. 총 이 온라인 설명회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총 5부로 진행하고 각 부는 한 25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5분 개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장면들을 2부에서 진행하고 3부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4부에는 내년부터 이제 수능이 개편이 많이 돼요. 특히 수학 쪽에서 선택 과목이 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가형, 나형과 다른 등급 체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짧게 말씀드리면 자연계열은 과거보다 1등급 인원 자체도 늘어나지만 특히 2등급 인원이 많이 늘어나요. 인문계열은 2등급받기조차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시에서 작용할 때 수능 최저 학력 전략이 달라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4부에서 하게 되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대한 분석이 되겠고 5부는 세움학원 이원승 원장하고 간담회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부 하겠습니다. 수능 확대, 교과 도입, 학종 개편 요것이 지금 2022 현재 이제 예비 고3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제가 2월 달에 할 때는 예비 고2였는데 2학년에 건너뛰고 예비 고3 때 다시 설명회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한마디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서 봤던 사진이 뭐냐면 201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논술 전형이었어요. 이때 논술 인원이 많았어요. 고려대학교도 한 1200명씩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저렇게 퀵 서비스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논술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만큼 중요한 전형이 논술 전형이었어요. 지금은 논술 전형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서강대, 성대까지 지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다만 2021 전형에서의 경쟁률 패턴을 봐도 건국대 이하부터는 논술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내가 이것 때문에 논술을 준비해야 되겠냐,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겠다라고 해서 논술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비 고3의 경우도 결국은 내가 수능 성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가늠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만약에 부족한 내신이라면 건국대학교 밑에서는 논술 전형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우리 세대에서 유행했던 학력고사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탐구 과목이 4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학의 영향력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이 점점 줄어들면서 학력고사 체제에서는 표준 점수라는 게 없었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점수를 더 많이 준다? 쉽게 말해서 지금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험을 잘 보면 점수를 더 주는 체제예요. 그래서 수학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요 체제랑은 달랐던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수능 개편이 되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자연계열은 적어도 수시에서는 수학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정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적, 기하와 학통이 분리되어져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 전략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내 점수가 국민대학교 이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수학 학습 부분에서도 따라서 공통문항 22문항이 먼저 잘 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적 기하 8문제가 아닌 앞에 22문항에서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할 문제이다. 인문계열은 확통이 쉽습니다. 결국 공통문항 22문항에서 얼마나 적게 틀리냐가 등급을 결정할 것이고 자연계열이라면 앞에 공통수학에서 틀리면 뒤에 미적 기하에 가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고3이라면 지금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수원, 수투에 대한 완성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미적 기하로 선행 나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원 한번 볼까요? 인원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죠? 전반적으로 종합전형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경희대학교가 18%가 줄었고, 동국대학교가 18%가 줄었고, 서울대가 8%, 성균관대학교가 13.4%, 연세대학교가 22.8%, 고려대학교가 12.3%가 줄었어요. 종합전형이 이렇게 줄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종합전형을 가기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과전형이 늘어난 걸 볼까요? 건국대학교 10.2%, 경희대학교 10.4%가 늘어난 건 기존에 있었던 KU 학교 추천과 경희대학교의 고교 연계 전형에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서강대학교의 10.2% 교과 전형은 신설이에요. 성균관대학교의 10.0% 교과 전형은 신설이에요. 즉 서영고 서성에서는 서강대, 성대가 교과 전형이 신설됐어요.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어떻게 됐죠? 7.9%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내신만으로 전형 선발되어지는 교과 전형에서 어떤 지형도가 바뀌냐 하면 서강대, 성대를 교과를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럼 서류평가가 있냐? 없어요. 서강대학교 교과 90에 7개 10이에요. 단순 내신만 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서강대, 성대가 교과 전형이 없던 시절에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요. 그럼 당연히 고려대학교도 떨어져요. 그럼 연세대학교에 지원했는데 모집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학생부 서류의 경쟁력이 부족해요. 떨어져요. 이 학생이 서강대, 성대를 지원했는데 또 떨어져요. 학생부 경쟁력이 약해서.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등급대에서 나타나냐면 1.7, 1.8 등급이에요. 성균관대학교의 합격자 비중을 놓고 보면 2등급 안에가 62%였고 1.5등급 안에도 48% 정도가 됐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에서 1.5등급 안에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과전형이 상위권 대학에서 생기고 종합전형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1.7등급 안에서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억울한 학생은 한 명도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젠 누가 억울해진다는 뜻이에요. 2등급이 억울해진다는 뜻이에요. 2등급이 갈 곳이 없다는 뜻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교과전형이 줄었거든요. 연세대학교는 종래 학생부 종합 면접형 추천 시절에도 1.5등급이었다고요. 고려대학교는 교과전형의 인원이 줄었으니까 등급이 올라간다고요. 서강대, 성대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물론 수능 최저가 좀 다소 높은 점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입결 커트라인이 1.7, 1.8로 형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학생부의 서류 경쟁력이 있어서 2등급에서 1.5등급에 떨어지는 사람 대신 서강대, 성대를 붙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못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앙대, 경희대까지 교과로 밀려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해당 지역이 내신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동아리 활동이 뭐예요는 물어보지 마셔야 돼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평가를 안 해요. 교과전형에서. 봉사가 뭐예요는 더더욱 의미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개편 지침은 봉사는 결국은 패스 오 페일로밖에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선 교과 내신이 중요한 상황이 되어진다. 어떤 지역에서는. 바꿔 말하면 그 어떤 지역이 아닌 곳들,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 돼버려져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려는 순간에 의대에 대한 욕심이 생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자체가 의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계열을 놓고 보면 2등급 안쪽에서 서강대, 성대를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학생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정시를 준비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정시가 늘어났지만 학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 학종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지역도 생겼고 반대로
과거의 학정 시절에도 내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억울한 사람들은 교과로 이동하면 되고 이도저도 안 걸리게 돼버리게 되면 교과도 떨어지고 종합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앙대학교는 변동이 거의 없네요. 교과가 1.7% 줄어들고 종합이 0.2% 늘어났어요. 중앙대학교는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교과 인원이 늘어났어요. 고려대학교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러면 한양대학교 교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입결이 내려가죠. 중앙대학교는 수능 최저도 높아요. 그럼 당연히 입결이 내려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이 1.7, 1.8이었다고요. 요 자리를 서강대, 성대가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중앙대 교과 전형이 2등급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서강대, 중앙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세계 6위예요. 서울대학교 직윤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교 1등이 서울대 직윤도 못 맞추는 지역에서는 중앙대 교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앙대학교 학종 다빈치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중앙대 교과 전형의 입결이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 입결보다 더 낮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이 2등급까지 결국 4%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허망한 게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많은 설명회가 결국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갖고 설명을 하니까 28명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반에서 1등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능 최저 학력이다. 그럼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추는 거에서 특별하게 인문계열은 뭘 생각해야 되냐? 수학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계산하에서 국어를 해야 된다. 자연계열은 무슨 소리냐? 수학의 등급 인원이 늘어났으니 수학을 해야 된다. 수학으로 맞출 수 있다. 수학 가형은 15만 5천 명이 봤어요. 나형은 32만 명이 봤거든요. 그동안의 수학 가형은 2등급이라고 해봤자 17,000명 나왔어요. 합쳐지면 45만 명에서 5만 명이 2등급이 나와요. 자연계열이 몇 명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5천 명이에요. 좀 더 많이 잡으면 3만 명이에요. 자연계열에서 2등급 인원이 8,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공부하면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이 2등급이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때의 선결 조건이 뭐라고요? 수완수투요. 일단 수완수투를 1개 미만으로 틀려야 돼요. 그래야지 2등급으로 들어갈 조건이 되어진다고요. 미적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등급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교과 전형은 입결이 내려갈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히려 상위권에서 교과 전형이 늘어나서 학종에서 합격할 사람이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에 풍선 효과로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대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애매해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건대가 수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수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 국민대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민대부터는 종합도 입결이 내려가고 교과도 입결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정시 확대가 되어지면 기대감이란 게 생겨요. 1학년 모의고사 때 1등급 안 맞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시험범위 3개월치 보고서 대충들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1등급 한번 맞아봤다고요. 그러면 1학년 때 모의고사 등급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국민대 숭실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2학년 모의고사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2등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앞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능 수학에서 1등급 비율은 재수생이 47.4%였고 정시에서 한양대학교의 재수생 입학 비중은 78%, 건국대학교가 73%. 이건 국감 자료로 다 나온 거예요. 70%가 다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을 데리고 모의고사 등급을 매겨줬던 거는 곱하기 2를 해도 결코 보수적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재학생들끼리 본 모의고사에서 5%를 맞았다. 그럼 10%란 뜻이에요. 재학생들끼리 본 모의고사에서 10%를 맞았다. 20%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10%를 맞으면 2등급이거든요. 공부에서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등급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수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점 혹은 단점은 선지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능 성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게 되는데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적었을 때는 국민대 숭시대라도 2.5에서 2.7 등급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빠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분당 이러한 8개 지역에서는 2.5에서 2.8 등급이 대거 학종에서 빠져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적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낮은 등급대의 학생들도 국민대 이하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학종을 진정으로 준비해야 되는 라인은 국민대부터예요. 여기 학생들은 뭘 하냐? 내신 올려서 교과전형 갈 생각해요. 아니면 수능 준비하려고 해요. 학종을 제대로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부에 쓰여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부가 동아리 활동이 축소됐고 진로 희망이 삭제되어졌으면 남아있는 건 세부능력 특기사항인데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1년에 한 번 써요. 1학년 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좋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통합사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좋아야 되는 학생이 있어요. 어디죠? 서울대연대 고대예요. 중앙대 밑에서부터는 2학년 세특만 봐도 이미 충분히 변별력이 생겨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2학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아직 적히기 전이에요. 2학년에 동아리 활동이 있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는데 무슨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까? 소논문을 쓰겠습니다. 기재 금지입니다. 봉사활동 시간밖에 기록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것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더 깊게, 더 넓게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노력을 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몰랐잖아요.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이것만 몰랐습니까? 우리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를 딸딸딸 외워서 교과서의 지식을 잘 암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교과서 단원에 나와 있는 개념을 더 찾아봤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면 읽을 거, 볼 거 되게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자기가 주제를 선정해서 자기가 선정한 주제로 수행평가 시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과학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과목의 세특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의학 수학이라고 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감염 생산지수 R호, 미분 방정식, 수학이 생물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산업수학, 의학수학, 생물수학이라고 쓰이고 있어요. 수학에 생물과 관련된 세특이 나와야 되냐?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도 가능해요. 2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좁혀서 세특을 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통합교육과정에 얘기하는 넓게 공부하는 거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깊게 공부하는 세특은 언제죠? 이건 3학년 때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융합적인 횡적 연계가 되어지는 세특이 나와줘야 돼요. 국어에서, 영어에서, 생물에서, 물리에서, 화학에서, 지구과학에서 내가 관심사가 흐름이 있는 것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에서 나와주고 있는 어휘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법과 정치에서
생활과 윤리에서, 영어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고 수학에서 언어 통계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횡적 연계가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횡적 연계가 있는 것만으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갈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하고 3학년 때 더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건국대학교부터는 어때요? 그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수업 태도로 꾸준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타고난 학업적 성실성을 보인다. 그건 성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꼼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성실성은 내가 학생으로서의 책무에 맞게끔 더 알아보겠다는 게 성실성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꼼꼼함에 불과해요. 농부적 성실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서 인원 감소를 보면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 감소가 굉장히 많은데 중위권 대학부터는 그렇게 인원 감소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홍익대학교는 5.9%가 늘어났고 국민대학교는 그대로고 덕성여대는 2.7% 늘어났고 입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인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교과전형이 최상위권에서는 12.4%, 종합전형이 39.4%, 종합전형이 10.2%가 감소했고 중상위권에서는 7.9%, 중위권부터는 2.3% 감소했고 인천 경기 지역으로 가게 되면 2.6%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유리해진다. 교과전형은 대학이 올라갔을 때 늘긴 했지만 2등급 안에서의 결정되는 상황이다. 수능이 늘어난 부분들은 수능은 최상위권에서 10.2%, 상위권에서 7.3%, 중상위권에서 4.9%가 늘어났는데 일단 재수생이 유리할 것이다. 2번, 그동안에도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던 학업적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수능은 탐구 능력을 보지 않아요. 수능은 반복적 문제풀이를 꾸준하게 얼마나 했는지를 원해요. 언제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과연 이만큼 학원에 보내서 저렇게 문제풀이를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순간 수능 전형에서는 밀리는 거예요. 수능이 이러니까 수능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는 이 논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반복적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 시간을 늘려가는 것들은 1년, 2년인데 이 앞에서 태도를 쌓는 게 3년, 4년이라고요. 보셨지 않았습니까? 편의점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사발면 하나 먹고 A 학원에서 B 학원으로 옮겨 다니던 이 학생은 책을 읽지 않아요. 이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이 학생은 수능을 해요. 이 학생과 붙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8개 지역 바깥에서는 수능 전형이 유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조차도 재수생이 70%가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전형이 늘어났던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적어도 지금까지 입시 준비를 하던 학생들의 분포도를 바꿔버리게 되는 형향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 3년 정도를 지나고 나면 정권도 바뀌고 이 후유증에 대해서 다시 논쟁이 벌어지면 2025부터는 다시 수능 전형 비중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4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2028년도에 입시가 다시 완벽하게 개편되는 거 이전에 사전적으로 2025부터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수능 비율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면서 안착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결과적으로는 수능 40%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2022, 2023, 2024 3개년의 학생들한테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4가 현 중3입니다. 가장 학령 인구가 낮고 수능 비중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2025에는 수험생이 늘어나면서 수능 비중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4에 마지막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2024 전형 현재 중3입니다. 학생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2는 어떻죠? 작년보다 인원이 많아요. 46만 1,439명에 지금 고3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재수해요. 내년도에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걸 생각한다면
재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2022 47만 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50만 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지금 고3 때 잠깐 줄었다가 다시 지금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고2는 고2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고2 때 한 4개월을 놀았어요. 이렇게 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3은 고2 때 공부를 했어요. 고3 때 한 2달을 놀았어요. 아, 이렇게 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요. 2달 차이가 나요. 지금 고1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놀고 있는 애도 있어요.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고2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고1하고 수능 전형으로 붙으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고3은 재수를 해야 되고 내년 고2도 재수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고1은 수능이 늘었다는데 저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학종만 줄어든 거고 교과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입시가 되게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고2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서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탐구 과목 뭘 선택해야 돼요? 내후년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국수의 비드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등급 간의 감점 차이가 난다면서요? 내후년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국수의 비드합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시로 간다. 정시로 내가 경희대를 갔다고 치자고요. 내후년도에는 정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요. 40%를 아직 못 채운 대학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못 채웠고 중앙대학교가 못 채웠어요. 예체능으로 채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화여대도 아직 40%를 못 채웠어요. 정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요. 학령 인구도 심지어는 16,000명 정도 더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만약 내가 정시로 간 사람이라면 이 학생은 재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과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이었다면 내가 수능 쪽에 대해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데 해필이면 수능 최저가 없었던 교과 전형을 간 사람이면 영원히 거기에요. 근데 수능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 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능 전형의 확대, 학종의 축소는 전반적으로 재수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은 어떻죠? 서류평가라는 고려대학교 면접이 있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은 어때요?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생명공학과를 가도 되고 경제 쪽의 수업을 한 번도 안 듣고 경제학과를 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내신이 나쁜데 영문과를 가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 학교 내에서의 주요 과목의 내신이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문제예요. 전공 적합성이 의미가 없어요.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죠? 이건 전공 적합성이 중요해요. 수학 성적이 나쁜 학생이 영어 성적이 좋으면 영어 영문과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수학 성적이 5등급이라도 가요. 영문과를 가는 데는. 내가 아무리 물리를 좋아하고 기계 만드는 게 좋다고 해도 물리와 물리투 내신이 나쁘면 기계과에 갈 수가 없어요. 기계를 움직이는 원리는 다 역학이라고요. 만들어보는 거에 대한 경험보다는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물리 내신 나쁜 사람이 학종으로 기계과에 갈 수는 없어요. 반도체도 물리에서 시작돼요. 전자과도 갈 수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후적인 개념에서 놓고 보자면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1학년 성적표를 봤는데 국어가 좋고 통합사회가 좋고 영어가 좋고 수학과 과학이 나빠요. 그럼 계열 선택은 분명한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과학 과목은 통합이 됐다고 해도 자연계열 학생들만 보기 때문에 이수 인원이 줄어든다고요. 통합과학에서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각 개별 과학 과목으로 가면 3등급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과학에 이름이 붙어있는 학과를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화학 내신이 나쁜 학생이 화학과 화학공학과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내신이 좋은 건 사실 써먹을 때가 많지가 않아요. 건설, 토목, 도시, 천문 말고는 별로 써먹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구과학 내신이 또 좋아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니까. 그게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놓고 보시면. 논술은 2022부터는 과학 탐구 과목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늘어났어요. 수학만으로 늘어나게 됐고, 논술에서 자연계열에서 태풍은 기하가 논술에 들어오냐의 문제예요. 이건 내년 4월에 결정이 나는데 미적과 기하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한다. 어떤 학과의 모집 정원이 10명이에요. 경쟁률이 30대 1이에요. 300명이에요. 수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요. 미적을 선택할 학생이 몇 명일 것 같아요? 240명이에요.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은 60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수리 논술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수능에서 기하가 빠져도 연세대학교는 기하를 넣고 통합 출제를 할 거예요. 미적과 기하를 같이.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중상위권 대학, 이건 인하대학교부터라고 봐도 돼요. 이것은 미적과 기하를 동시에 시험 볼 수는 없어요. 미적 또는 기하를. 건국대학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온다면 논술에서는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올 거예요. 수강 인원이 없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은 싹 다 없어졌어요. 15개 대학 기준 정시는 3,500명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종합 감소 인원, 정시 모집 인원 어디가 많이 늘어났죠? 고려대학교가 많이 늘어났네요. 정시 모집 인원이.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 여기가 한 300명대가 늘어났네요. 경희대학교가 400명대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면 종합 쪽에서 감소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려대학교는 교과랑 종합을 같이 줄였던 방식이었고, 많은 대학들이 종합 전형을 더 많이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죠? 성균관대학교요. 451명의 종합 전형이 감소했으니 성균관대학교의 종합 전형으로 붙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300명 기준, 학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성균관대학교가 과거에 11.8등, 대략적으로 4%죠. 2등급까지 갈 수 있었다면 이 줄어든 인원을 누적으로 넣으면 9.5등, 3% 정도밖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되고, 9.5등이 되려면 300명 기준 내신이 1.8이 나옵니다. 좀 복잡한 거 해볼까요? 이거 많이 복잡해요. 요거 하고 1부 마치겠습니다. 15개 대학 학종 기준 2,900명 감소했던 다음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죠. 자, 보시면 수도권 의치대 수시 인원이 770명이에요. 의치학 수시까지가 1,850명. 서울대학교까지를 모으면 4,106명이 나와요. 2022년도에 전국의 1,867개 고등학교에서 1.5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인원은 4,131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죠? 서울대까지가 단순하게 교과로 누적으로 봤을 때는 1.5등급을 넘어가면 붙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5등급이 아니고 붙어버리는 외고, 과고, 영재고 숫자를 감안해 보면 의대, 치대, 약대, 서울대까지가 4,106명이 되는 1.5등급을 넘어가면 못 붙는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조금 좋아지죠. 1.6등급까지로. 그렇게 따지면 연세대학교까지 더하면 5,547명, 1.6등급. 고려대학교까지 더하면 7,875명, 1.8등급. 중앙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다 더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대학 순서대로 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13,287등이 되는데 중앙대학교까지의 2.1등급이 13,650명이 돼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직윤 최저선이 2.1등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어때요? 등급이 한 등급 정도 내려가요. 0.1등급 정도 내려가요. 2.2등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건국대학교가 2276명이 돼요. 2.4등급까지가 2975명이 돼요. 2.4등급이라는 건 학교 석차로 따졌을 때는 대략 6%쯤 돼요. 반 2등이요. 그러니까 반 2등이 건대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건국대학교의 학교 추천을 보시면
평균이 2.8등급이었고 일부 학교 추천의 최저 내신이 2.7이었었어요. 건국대학교의 자기 추천 내신을 보시면 평균이 막 3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하 내신이 보면 8.6등급이에요. 8.6등급, 6.8등급이 있다고요. 최하 내신이 7등급인데 평균이 3등급이 나오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 있었다는 뜻이에요? 2등급 초반. 2등급 초반에 3명이 있고 7등급에 하나가 있으면 더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원수로 더해보면 975명이 2.4등급이니까 건국대학교가 2.4등급 정도까지만 붙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인구 구조가 나오냐 하면 수시가 6장이어서 그래요. 수시가 6장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주문이 걸리는 거예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예시 주문이 걸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대학을 한 개씩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수시 원서 6장은 어떻게 했어요? 대학 서열을 더 공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대를 내는 학생이 자기가 등급이 되면 중앙대, 성대로 올라가고 건대를 내는 학생이 자기가 등급이 안 되면 홍대, 국민대, 숭시대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교차로 했으니 경쟁률이 바글바글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올 때 마지막 선, 밑에서 올라갈 때 맨 윗선. 바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를 상향 지원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적정 지원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차로를 피한 골목길이라면 가능해요. 우리 골목길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냐면 숙대예요. 여대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대학이 나오게 돼요. 위의 대학에서는 어디가 건너뛰냐면 문과에서 한국외대를 건너뛰는 경우가 나와요. 이과에서 서울시립대를 건너뛰는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서영고, 서성한이라고 부를 때 중경예시, 건동수콩이라고 부를 때 빠져나가는 대학들이 있죠. 인하대, 아주대, 서울과기대. 그 라인 부를 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입결이 분포가 좀 넓게 나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숙명여대, 홍대 학종이 평균 예상이 24,122등이 되는 2.5등급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건국대에서 숙대, 홍대로 내려가는데도 등급이 얼마 차이가 안 나냐 하면 여기는 모집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대학이 3,000명, 4,00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연대, 고대, 성대, 경희대 때 얘기인 거고 밑에 대학으로 내려가게 되면 3,000명 미만으로 대학의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고요. 거기서 다시 수시를 뽑게 되니까 불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 숙명여대 같은 거 교과 종합을 다 합쳐도 800명밖에 안 돼요. 고려대학교 교과 인원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건대부터 홍대까지가 입결이 바짝 붙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15개 대학까지는 등급이 안정권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2.5등급입니다. 2.5등급 안에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교과랑 종합이랑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가 내가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면 가장 수능 최저가 높은 데까지도 골라서 써야 됩니다. 2.5등급이 반드시 붙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고려대 일반 전형이에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우수형이라고 불러요. 특히 어디요? 문과요. 문과 4개 7은 고려대학교가 실수한 거예요. 수학이 통합이 되면 4개 7을 만들려면 수학이 반드시 2등급이어야 돼요. 불가능해요. 교과 전형으로 이미 내신 상위권 애들, 2등급 안쪽 애들이 학업 우수형을 내지를 않기 때문에 2등급 바깥에서 수학을 2등급을 맞추면서 4개 7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8개 지역을 제외하면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데 영어가 다 2등급들이에요. 영어가 2등급이면 탐구가 2과목이잖아요. 1, 2가 나오면 2등급이잖아요. 4개 7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5등급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인문계열에서는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아니면 홍대가 되고요. 자연계열은 어때요? 자연계열은 열어봐야지 알겠어요. 4개 8이거든요. 그러면 4개 8이면 수학이 2등급이어야 되잖아요. 과탐이 무조건 2등급이거나 3등급일 테니까. 그런데 2등급 인원이 늘어났어요. 15,000명에서 23,000명, 28,000명, 최소 8,000명에서 12,000명이 늘어났다고요.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위에 약대가 생겼어요. 1,500명이. 약대는 여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에서 여학생들이 갈 만한 과들은 입결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약대가 생기든 말든 난 가야 되는 과가 있어요. 남학생들 가는 과 있죠. 기계과, 전자과. 이런 데는 입결이
2등급 초반으로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부천, 인천 지역에서도 4개, 8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4개, 8이 이쪽 지역으로 왔을 때는 3% 정도밖에 충족을 못했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지원자가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내에도 붙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근데 수학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보면 최저 충족 인원이 늘어난다고요. 4.5%, 5%까지 늘어난다고요. 내가 내신이 2.1등급이에요. 어디를 낼 수가 있어요? 낼 데가 없어요. 연대도 떨어지죠? 서울대도 떨어지죠? 의찬이 되겠어요? 고려대 학교 추천을 낼 수 있겠어요? 서강대 추천을 내겠어요? 성대 추천을 내겠어요? 다 떨어진다고요. 최저를 맞추면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이 된다고요. 2.1등급이면 교과전형에서는 내신이 안 돼서 안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가 안 돼서 중앙대까지 가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올 텐데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바꿔 말하면 그동안의 학업부 수용에서 2.5등급에서도 수학 가형이기 때문에 충족 인원이 적어서 충족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합격이 어렵게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수학 통합과 수능비율 확대와 최저 조건의 변화가 적은 이 세 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에 지금 예비 고인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능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수능 공부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춘 다음에 자신의 등급에 맞게끔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